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국가가 예산은 팽창이 되지만 시민들이 내는 보험료,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줄지 않기 때문에 체감도가 좀 낮은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복지 예산이 팽창되는 거에 비해서 그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말단 단위에서 집행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고용안정센터 같은 경우 지금 최근 통계 보니까 한 사람당 한 5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유럽 같은 경우 보통 한 명당 5, 60명 정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돈은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살아나지 않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희숙 박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국민들이 자기 자신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와야지만 복지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이 그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직접적인 주사만 튕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처한 커다란 그 상황 변화에 우리 복지 시스템이 부응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경제사회적인 그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엄청난 변화의 속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공업화가 일어났고 가장 빠르게 탈공업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 적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조업에서 가지고 있던 숙련이 이제 필요 없어지고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가 막 늘어나고 취직을 해도 얼마 안 되니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집에 있고 아니면 저임금 막다른 일자리에서 빈곤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로 항상 우리는 누구나 일하고 싶어 했고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회고 사실상 사회적 이동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사회 정책이 그 문제에 응전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주 가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와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의 문제는 고령화 문제이지요.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100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된 유럽 국가하고는 완전히 판이 다른 게임입니다. 앞으로 고령이나 고령연금이나 의료 이런 지출이 막대하게 급속하게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노인 복지하고 관련된 지출이 크게 늘어나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복지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커다란 두 가지의 도전에 맞춰서 굉장히 냉철하게 해결을 모색해야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 정책에 관한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앞으로 지출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어갈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냉철하게 답이 무언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복지의 문제는 극도로 정치화됐다는 겁니다. 민주화 과정 이후로 모든 정치 이슈를 정치 역학 속에서만 사고하는 이상한 경향이 지금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답이 뭐냐를 찾기보다는 누가 더 배포 있게 선심을 쓰느냐 이걸로 지금 경쟁이 붙어 있는 그런 형국이죠. 예. 본격적인 또 토론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나왔지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 정치적인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먼저 안 교수님 덧붙여 말씀을 주시고요. 또 다른 패널 분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그 복지 확대 논쟁 과정에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이 잠옷 뜨겁습니다. 근데 사실 전형적인 한국식의 흑백 논리인 것 같고 아마 학부 교과서에 나오는 그 챕터 1 수준의 논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떠한 나라도 보편복지만을 추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격적인 보편제도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으로 들어서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복지 선진국들도 점차적으로 그 긍정적인 선별주의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생애 주기적으로 누구나 겪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보편적으로 챙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 예산 제약이 있을 때는 사회적인 취약계층, 힘든 분들부터 착실히 챙겨야 되고 우리 제도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 사각지대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이 정책적 방향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편적인 복지도 필요하지만은 그야말로 선별적으로 지혜롭게 잘 짜야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홍경준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흔히 복지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분배 기능이죠. 즉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뭔가를 나누는 이런 재분배 기능이 복지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간과되었던 또 하나의 복지의 중요한 기능은 위험 분산 기능이라고, 마치 우리가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돈을 조금씩 적금을 하듯이 뭐 이런 것이 복지의 중요한 기능인데 이걸 이제 보통 위험 분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위험 분산 기능 안에는 재분배 기능을 내장할 수 있지만 즉 재분배 기능 안에 위험 분산의 기능을 내장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보편적 복지의 원리 속에는 선별적 복지가 내장될 수 있지만 선별적 복지의 원리 안에 보편적 복지를 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철학적 기조라는 맥락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를 철학적 기조로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를 거기에 덧붙이거나 추가하는 방식, 달리 말하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함께 가는 복지, 그것이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렇게 뭐 이분법적으로 나눌 건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뭐 선택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안 교수님 어떠신지요? 국채 발행을 해서 복지를 하자, 뭐 연기금을 현세대 복지에 쓰자, 이러는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좋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현 세대는 복지를 누리고 그 복지에 대한 대가는 우리 미래 세대, 자식 세대가 치러야 된다라는 문제가 커다란 그 세대 간 불공정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오는 얘기는 부유세를 걷자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부유세라는 것이 그 조세 원리상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회적인 편가르기로 흐르기 쉽상이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통합을 위해서 복지를 하자 그래 놓고 그 복지 재원 마련을 하는 것은 또 부유세를 갖고 편가르기를 한다. 이건 사실은 논리적인 배치의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스웨덴 같은 나라도 최근 들어서서 부유세나 상속세 같은 것들을 전부 폐지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복지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복지에 드는 부담도 우리가 함께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